도둑이라고? 내가 그렇게 쉽게 사람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지만 지금 그는 후원금 200만 원을 빼돌린 사회복지사로 몰려 있었습니다. 센터 사람들은 눈을 피했고 어르신들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연인의 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딸 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얼마나 버티고 있었는지,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단 일주일 전 마지막 남은 20만 원을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져 있던 한 할머니에게 조용히 건네주었다는 사실을 서준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선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문이 될 거라는 것을. 일주일 뒤 복지센터 앞에 검은 차량들이 멈춰 섰고 그 안에서 일주일 전에 그 할머니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 모든 진실이 뒤집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단 한 번의 클릭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서준 32. 대단한 직함은 없었습니다. 동사무소 지하에 붙어있는 작은 지역 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 명함에는 실무자라고 쓰여 있었고 그의 월급은 늘 카드값과 어머니 요양병원 비용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매달 25일이 되면 통장에 꽂히는 190만 원. 세금 떼고 실수령액은 165만 원 남짓. 그 돈으로 월세 55만 원을 내고 어머니 요양병원비 기본 80만 원을 보내고 나면 손에 남는 건 고작 3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교통비, 식비, 통신비를 빼면 마이너스. 카드값은 매달 2월 되고 통장 잔고는 늘 빨간 숫자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출근길만큼은 가벼웠습니다. 아침 8시 반 동사무소 뒷문을 돌아 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 페인트가 벗겨진 철제 난간을 잡고 한 걸음씩 내려갈 때마다 어딘가에서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새벽부터 나와 급식 준비를 하시는 자원봉사 어르신들의 손맛이었습니다. 벽마다 붙어있는 아이들의 크레파스 그림들. 우리 센터 고마워요라고 삐뚤삐뚤 쓴 글씨들.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의자를 닦아주시는 박순덕 할머니,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김철수 할아버지. 이곳은 누군가에겐 무료 급식소였고 누군가에겐 마음 놓고 울어도 되는 장소였습니다. 서준 씨, 오늘도 일찍 왔네. 경로교실 담당 자원봉사자 정숙희 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올해 65,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사시면서 센터에서 매일 봉사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르신들 김장김치 나눔 신청 마감이라서요. 줄 서기 전에 번호표 만들어야 합니다. 서준은 작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신청자 명단 143명. 준비된 김장김치는 120포기 분량. 23명은 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눠야 할까? 독거노인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매번 이런 선택 앞에서 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모두에게 나눠드릴 수 없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일인 줄 몰랐는데 서준의 삶에는 거창한 꿈 대신 구체적인 걱정들이 빼곡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의 다음 달 입원비. 지난주에 간호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어머님 치매가 조금씩 심해지셔서 특별 간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추가 비용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30만 원. 그에게는 한 달 식비였습니다. 언제 또 사고를 칠지 모르는 작은 형 이서영의 카드빚. 형은 사업에 실패한 후 백수가 됐고 빚만 남았습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 2천만 원이 넘는 빚이 형 앞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이 가끔 서준에게까지 연락을 해왔습니다. 동생분이시죠? 형님이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연락처 아시면 그때마다 서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위층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연인 정다연과의 미래. 다연은 29, 본업은 간호사입니다. 종합병원 6층 내과 병동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는 대신 가끔 센터 급식 봉사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피곤해 절어 있을 텐데도 새벽 근무 후에도 머리를 질끈 묶고 달려와 어르신들 밥그릇을 채워놓는 사람이었죠. 오빠, 이 할머니 틀니 빠지셔서 밥 잘 못 드시는 것 같아. 죽으로 따로 준비해 드릴까? 다연은 그렇게 사람을 챙겼습니다. 환자를 대하듯 어르신들을 대했습니다. 서준은 그런 다연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이랑 평생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오빠, 나중에 우리도 저렇게 늙어서 같이 밥 퍼줄까? 언젠가 다연이 웃으며 물었을 때 서준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응, 그럴 수 있으면 좋겠네. 결혼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기에는 통장 잔고가 너무 얄팍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식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축의금 5만 원, 10만 원씩 나갈 때마다 서준은 자신의 결혼식은 언제쯤 올릴 수 있을까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 그의 계획들은 하나둘씩 뒤로 밀려났습니다. 처음엔 건망증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 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 응? 뭘 먹었더라 그러다가 약속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진료 날짜를 까먹고 가스불을 끄지 않고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작년 가을 신경과에서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서준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까 고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을 나가는 자신이 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요양병원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니가 오늘 밤엔 많이 불안정하실 것 같습니다. 자꾸 집에 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짐을 싸시려고 하세요. 추가로 보호자 동의 서류가 필요해서요. 진정제 처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내일 오실 때 서류 작성 부탁드립니다. 수화기를 끊고 나니 지갑이 더 가벼워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요양병원 추가 검사비, 진정제 약값, 특별 간호비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꼬리를 물고 달려들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은? 그 다음 달은? 형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친구들한테 돈 빌리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도 그는 늘 하던 대로 센터 문을 닫기 전 마지막까지 확인했습니다. 쌀 포대는 잘 묶어두었는지, 냉장고 콘센트는 꼽혀 있는지, 내일 올 할머니들을 위해 커피포트에 물을 채워놨는지, 현관 잠금 장치는 제대로 걸렸는지, 가스밸브는 잠갔는지, 창문은 닫았는지,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며 센터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복지센터는 서준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대학 때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품었던 순수한 마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그 마음이 아직 살아 숨쉬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졸업 후 처음 취직한 곳은 대기업 계열 복지재단이었습니다. 월급은 지금보다 50만 원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가 한 일은 서류 작성과 회계 정리 그리고 홍보용 사진 촬영이 전부였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서류 미비로 탈락되고 사진발 잘 받는 케이스만 선정되는 걸 보면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1년 만에 그만두고 이곳 동사무소 지하 복지센터로 왔습니다. 월급은 줄었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매일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어르신들, 선생님 덕분에 이번 달 넘겼어요 하며 눈물 짓는 청년들. 그런 순간들이 서준을 지탱하게 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올 때쯤 스마트폰 화면 위로 문자 한 통이 떴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보호자님, 어머님께서 계속 아드님 찾으시는데 오늘 방문 가능하신가요?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서준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저녁 7시 20분. 요양병원 면회 시간은 9시까지. 지금 가면 1시간 정도 어머니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연 어머니와의 첫 만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실제로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미래의 장모. 정다연은 어머니 얘기를 거의 꺼내지 않았습니다. 가끔 전화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들으면 응, 엄마. 나 괜찮아. 병원에서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짧고 건조한 대화들. 어딘가 서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다연이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엄마 좀 까다로워. 내가 어릴 때부터 공부, 성적, 스펙 그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셨거든. 간호사 된 것도 엄마가 정해준 길이었고. 그 말을 들으면서 서준은 불안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자신 같은 사람을 사위로 받아들일까? 병원 부원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자기 건물에 카페 몇 개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딸을 의사 사위에게 보내고 싶어 한다는 얘기도 다연의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다연아, 너희 엄마가 병원 레지던트 중에 괜찮은 사람 없냐고 물어보더라. 그 말을 전해 들은 날 서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준은 잠시 멈춰 선 채 지하 출입문을 돌아봤습니다. 낡은 형광등 아래 작은 센터 간판이 바람에 달랑거렸습니다. 복지센터. 페인트가 벗겨져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전구도 하나 나가서 깜빡거렸습니다. 예산 신청을 해놨지만 언제 고쳐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가도 되는 걸까? 32의 사회복지사. 월급 165만 원. 요양병원에 계신 치매 어머니. 빚쟁이 형. 전세금 하나 없는 월세 반지하. 이런 조건으로 누군가의 사위가 되어도 되는 걸까? 다연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아니, 최소한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핸드폰을 꺼내 요양병원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급한 일이 있어서 내일 아침 일찍 들르겠습니다.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 주세요. 그리고 다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간 맞춰 갈게. 뭐 준비해 갈까?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와. 서준은 옷가게 진열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5년 전에 산 남색 재킷. 소매가 조금 닳았지만 그에게 있는 옷 중 가장 단정한 옷이었습니다. 와이셔츠 깃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구두는 어젯밤 닦아뒀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했지. 제발. 잘 봐주시길. 그때까지만 해도 그가 오늘 밤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칠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고민의 방향이 통째로 바뀔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가는 길 마지막 버스는 밤 10시 15분이 막차였습니다. 서준은 늘 그렇듯 뛰다시피 골목을 돌아 나와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다연 어머니와의 저녁 식사는 생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서준이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냉랭한 시선과 날카로운 질문들 사이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서준 씨, 집은 전세예요, 월세예요? 월세입니다. 보증금은 얼마나 되고요? 1,000만 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짧은 대답 뒤에 흐르는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다연이 중간에서 화제를 돌리려 애썼지만 분위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막 그친 뒤라 바닥은 축축했고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마다 나눠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류장 벤치 한쪽에는 누군가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남색 잠바에 흙이 잔뜩 묻은 운동화. 머리는 하얗게 센 단발, 손등의 혈관이 거미줄처럼 드러난 마른 손. 처음엔 그냥 술 취한 노인인가 싶었습니다. 이 시간 정류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봐왔으니까요. 복지센터에서도 너무 자주 마주치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어깨가 서서히 떨리더니 낮게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허리가 이놈의 허리. 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막차 시간이 머릿속에서 빨간 글자로 깜빡거렸습니다. 지금 안 타면 오늘 요양병원은 못 가. 어머니는 또 내 얼굴 못 보고 자겠지. 오늘 아침에도 요양병원에서 문자가 왔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계속 아드님 찾으시는데 오늘 꼭 오실 수 있으신가요? 서준은 저녁에 갈게요라고 답장했습니다. 그런데 다연 어머니와의 약속 때문에 시간이 늦어졌고 이제 막차를 타야만 겨우 면회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환자복 소매를 쥐고 아이처럼 말하던 모습이 스쳤습니다. 아들아, 오늘은 안 오나? 나 기다리는데 서준이가 올 거라고 간호사 선생님한테 자랑했는데.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노인이 무릎을 감싼 채 더 크게 몸을 웅크렸습니다. 손이 떨리다 못해 바닥을 긁었습니다. 으윽, 낮게 신음하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정류장에 퍼졌습니다.
서준은 한숨을 내쉬더니 결국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이 고개를 겨우 들었습니다. 동공은 초점을 잃은 듯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허리가 갑자기 숨이 헉 안 쉬어져. 서준은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손을 휘저으며 싫다는 듯 신음했습니다. 병원 돈 없어 괜찮아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아니야 진짜 괜찮아 그냥 약만 먹으면 돼. 서준은 노인의 허리 쪽을 살피다 눈에 익은 약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허리 디스크, 고혈압, 혈전 용해제. 몇 가지 병명이 적힌 처방전이 비에 젖어 얼룩져 있었습니다. 처방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약을 드셔야 할 것 같은데요. 처방 받으셨어요? 받긴 받았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내일 가려고 폐지 좀 더 모으면. 폐지. 그 단어에 서준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폐지를 주어서 약값을 모으려 했던 노인. 그런데 몸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 것입니다. 노인의 어깨를 짚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갑 속에는 현금이 20만 원. 어제 ATM에서 뽑아둔 돈이었습니다. 내일 요양병원에 가서 어머니 추가 간병비로 내려고 준비한 돈. 이번 달 월세와 어머니 병원비를 내고 남은 사실상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머리가 말렸습니다. 이거 내일 요양병원에 내야 할 돈이야. 안 그러면 입원비 밀린다고 전화 올 텐데. 어머니 2인실로 옮겨야 할 수도 있어. 그럼 또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하지만 눈앞에서 숨을 몰아쉬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언젠가 병실. 한쪽 침대에서 가늘게 숨을 쉬던 자신의 아버지와 겹쳐졌습니다. 산재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공장 천장 위에서 떨어진 그날. 아버지는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끝까지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아빠가 돈을 못 벌어서 미안하다. 서준아, 너 동생들까지 미안하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국 아버지는 떠났습니다. 12살 서준은 그 병실 복도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할까? 왜 돈이 없으면 사람도 살릴 수 없는 걸까? 그때의 기억이 서준을 사회복지사로 만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갑에서 현금 봉투를 꺼내 약 봉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돈으로 약 먼저 타세요. 그리고 병원도 꼭 가보시고요. 노인의 눈이 둥그렇게 커졌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우리 뭐 인연도 없는데 이걸 다 이게 얼마인데. 저도 남의 도움 많이 받으면서 살았거든요. 이제 조금 늦게 갚는 셈 치죠. 젊은 사람이 이런 돈을 자네는 안 힘드나? 서준은 쓰게 웃었습니다. 힘들죠. 근데 어르신이 지금 더 힘드시잖아요. 노인은 한참 동안 서준을 바라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현금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무언가를 확인한 사람처럼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젊은 사람.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자네 이름이라도 알려주겠나?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내가 꼭 기억해야 해. 제발. 이서준입니다. 동사무소 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노인은 그 이름을 몇 번이고 중얼거리며 외웠습니다. 이서준 복지센터. 멀리서 버스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손을 들어 버스를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노인을 이 상태로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응급실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야, 약국만 가면 돼. 24시간 약국이 저기 모퉁이에. 서준은 노인을 부축해서 약국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약사가 처방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혈전 용해제 이렇게 오래 안 드시면 정말 위험해요. 약을 타고 나온 노인은 다시 한번 서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네. 자네 같은 사람이 아직 있어서 세상이 그나마. 그날 밤 서준은 요양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또 한 번 혼자 잠들었고 월세와 병원비는 머릿속에서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핸드폰에 요양병원에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오늘도 아드님 오시길 기다리시다 주무셨습니다. 내일은 꼭 와주세요. 서준은 핸드폰을 가슴에 올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들이 또 약속 못 지켰어. 그리고 일주일 뒤 그가 있는 복지센터 앞에 검은 승합차들이 줄지어 서게 되리라는 것을 그때 나란히 내린 사람들 사이에서 그날 밤에 노인을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그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잠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사건이 있던 그 다음 주 토요일 저녁 서준은 옷장에서 깔끔한 셔츠 한 벌을 꺼내 입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 사주신 옅은 남색 셔츠. 소매가 조금 닳았지만 그에게 있는 옷 중 가장 단정한 옷이었습니다. 지난주 저녁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지만 다연 어머니 오미라가 다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대로 된 인사도 못 나눴으니 이번엔 우리 집에서 편하게 식사하자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다연은 엄마가 마음을 연 것 같아라고 했지만 서준은 왠지 불안했습니다. 다연의 집은 병원 근처에 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비원이 공손하게 인사를 했고 엘리베이터는 카드키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다연이가 자란 곳이구나. 26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를 때부터 서준의 등줄기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자 정다연의 어머니 오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올려 묶은 머리, 눈썹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메이크업, 은은한 향수가 복도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블라우스와 진주 목걸이가 그녀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거실은 서준의 월세방 3개를 합친 것보다 넓었습니다. 통창 너머로 보이는 야경, 벽면을 가득 채운 미술 작품들,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 모든 것이 서준이 살아온 세계와는 달랐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음식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고급 일식집에서 포장해온 회와 초밥, 해외 와인 몇 병. 서준은 한 접시 가격이 자신의 하루 식비보다 비싸 보이는 음식들 앞에서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오미라가 와인잔을 비틀며 말했습니다. 서준은 젓가락을 드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옆에 앉은 다연이 그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시라고요? 오미라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물었습니다. 네. 동사무소 지하에서 어르신들이랑 아이들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일. 그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 담긴 무게를 서준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뉘앙스가 분명했습니다. 대신 오미라는 시선을 다연에게로 옮겼습니다. 다연아, 너 야간 근무하면서 힘들지 않니? 이 나이에 결혼하면 경력 끊기는 거 알지? 요즘 병원에서 복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엄마, 그 얘긴 나중에 하자. 다연이 입술을 깨물며 답했습니다. 식사가 반쯤 지났을 때 오미라는 본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준 씨. 네. 우리 집 형편은 대충 알고 있죠?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부원장, 여러 채의 건물, 자수성가한 여성 사업가. 다연에게 들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당장 부자가 되고 싶어서 우리 집에 들어오려는 건 아니라고 믿어요. 다연이가 그렇게 눈이 없는 애는 아니니까. 어머니. 잠깐만. 오미라는 손을 들어 다연의 말을 막았습니다. 나도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요. 25세 미혼모가 됐고 딸 하나 키우려고 야간 근무, 주말 근무 안 한 날이 없습니다. 병원 청소부터 시작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고 간호사 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단단한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우리 딸이 다시 가난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겪었던 그 고생을 다연이가 똑같이 겪는 걸 절대 못 봅니다. 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렸다고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준 씨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시다면서요? 내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 한 달에 병원비가 얼마나 나가요?
기본이 80만 원이고 추가 간병비까지 하면 100만 원 정도입니다. 형님은 카드빚이 있다던데 얼마나 되나요? 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연이 어머니께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줄은 몰랐습니다.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월급이 얼마죠? 세후 165만 원입니다. 오미라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월세 55만 원, 어머니 병원비 100만 원. 그럼 손에 남는 건 10만 원. 거기서 식비, 교통비, 통신비 빼면 마이너스네요. 형 빚은 어떻게 갚아요? 카드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집만 해도 벅찬 거 아닌가요? 거기에 우리 딸까지 책임질 수 있어요? 다연의 눈가가 빨개졌습니다. 엄마, 제 인생이야. 내가 선택할게. 그래, 내 인생이지. 근데 결혼은 둘만의 일이 아니야. 며칠 전에 보험 설계사한테 들었어. 서준 씨 개인연금도 보험도 제대로 안 들어놨다며? 이 나이면 최소한 노후 준비는 시작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유가 없어서. 여유가 없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여유 없는 상황에 우리 딸을 끌어들이는 게 맞아요? 다연이도 병원비 보태고 형님 빚도 같이 갚고 시어머니 간병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녀의 말마다 서준의 가슴 속 무언가는 조금씩 움츠러들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 이해와 자책이 뒤섞여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말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준 씨,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인 건 알겠어요. 근데 착하다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현실을 봐야죠. 오미라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서준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다연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오빠 엄마 말 신경 쓰지 마. 원래 좀 직설적이셔. 아니야. 서준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너희 어머니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야. 나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 너까지 이 생활에 끌어들이는 게 맞나. 다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오빠랑 있으면 돼. 우린 같이 버티면 되잖아. 다연아. 나 오빠 믿어. 우리 잘할 수 있어. 서준은 다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미라의 말이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집만 해도 벅찬 거 아닌가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준은 침대에 누워 오랫동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 한구석엔 버스 정류장에서 떠나보낸 막차와 그 노인의 떨리던 손, 약 봉투 위에 올려놓았던 20만 원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돈을 아꼈더라면 오늘 조금이라도 당당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복지센터의 후원 계좌에서 큰 금액이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게 되리라는 것도 그는 여전히 알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센터로 내려가자마자 복지과 담당 공무원과 감사 담당 직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이서준 씨, 잠깐만요. 네. 그들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농담도 커피 한 잔 권하는 여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들어온 익명 제보가 하나 있습니다. 센터 후원금이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것 같다는 내용인데요. 서준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설마요. 우리 센터 계좌는 공무원 결제 없이는 출금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공무원이 태블릿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며칠 전 출금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출금일 11월 22일. 출금액 200만 원. 인출자 이서준. 제가요? 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은행에 가본 기억조차 없었습니다. 11월 22일은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도시락 나눔 행사 준비로 센터에 있었다는 걸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 이거 서준 씨 도장이죠? 감사 담당자가 출금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출금 신청서 하단에는 분명히 그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서준이라는 세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도장이긴 한데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도장함은 사무실 서랍에. 잠시 머리를 굴리다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장함에는 열쇠가 없었습니다. 센터를 처음 맡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서로 믿고 일하는 사이인데 뭐라며 선배 사회복지사가 말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센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경로교실 담당 선생님, 급식 봉사 어르신들, 청소년 멘토링 자원봉사자들. 누구든 사무실에 들어올 수 있었고 서랍을 열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선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담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후원금 유용 의혹이 제기됐고 서류상 인출자는 이서준 씨입니다. 추가 조사 끝날 때까지 업무 배제와 직위 해제가 불가피합니다. 저 잠깐만요. 이건 뭔가 오해예요. CCTV를 보면 제가 그날 은행에 간 적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은행 CCTV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감사 담당자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뒷모습.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었습니다. 체격은 서준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서준 씨 아니라는 증거가 있나요? 얼굴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제가 아니라고 증명해요? 이건 누가 봐도 조작이잖아요. 그럼 누가 조작했다는 겁니까? 증거가 있어요? 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하센터 쪽 CCTV는 지난달에 고장난 거 몰라요? 예산이 없어서 아직 수리도 못했고요. 그 말에 등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지하복도 끝에 덩그러니 달린 카메라. 한 달 전부터 빨간 불이 꺼져 있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예산 신청서를 넣었지만 승인이 나지 않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정식 감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 전에 스스로 설명할 게 있으면 지금 말해도 좋고요.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준은 고작 버스 정류장에서 노인에게 20만 원을 건넨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200만 원이 그의 손으로 빠져나간 것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혹시 그날 센터에 누가 다녀갔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출입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자원봉사자 7명, 급식 신청 어르신 23명. 모두 단골 회원들이더군요. 그 중에 범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센터를 믿고 찾아오는 이들이었습니다.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서류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센터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요. 조사 기간 동안 급여는 정지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세요. 급여 정지요? 그럼 저는 이번 달 생활을. 규정입니다. 혐의가 풀리면 소급 지급됩니다. 그들이 나가고 난 뒤 센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 급식 준비를 하러 오신 할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 선생님이 후원금을 훔쳤다며?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그렇게 착한 사람을. 근데 서류에 다 찍혀 있다잖아. 요즘 세상에 사람 믿으면 안 돼. 그 속삭임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오후 오미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준 씨, 오늘 뉴스 봤어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 뉴스라니요? 지역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복지센터 사회복지사, 후원금 200만 원 빼돌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다 사실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어요. 서준은 황급히 인터넷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정말로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이모 씨 30이라는 표현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저는 정말. 오해든 사실이든 우리 딸은 이제 그만 놓아주는 게 좋겠네요. 어머니, 결혼은 꿈도 꾸지 마요. 우리 집에 도둑 사위 들릴 생각은 없으니까. 다연이한테도 제가 말할 테니 연락하지 마세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정말 저는 할 말 없어요. 다연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이제 그만 놔주세요. 통화가 끊기고 핸드폰 화면이 까맣게 변해 있을 때까지 서준은 한참 동안 귀에 가져간 손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요양병원에서는 입원비가 밀리면 다음 달부터 2인실로 옮겨야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님, 이번 달 입원비가 아직 입금이 안 됐는데요.
혹시 사정이 어려우시면 2인실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비용이 3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아니요, 제가 이번 주 안에 꼭 입금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님 다음 달부터는 월 입원비가 10만 원 인상됩니다. 물가 상승 때문에. 전화를 끊고 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주인한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서준 씨, 요즘 전세 시세가 올라서 보증금 500만 원 더 올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달까지 준비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리 한가운데 다연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오빠 기사 봤어. 나 오빠 믿어. 우리 같이 버티자. 서준은 답장을 쓰려다가 끝내 아무 말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선의를 믿지 않았던 오미라의 말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착해도 믿어주지 않는구나. 가난하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때 동사무소 위층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또 다른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 사람 이제 다시는 우리 딸 앞에 못 서게 될 거야. 낮은 목소리 속에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 흘러나왔지만 서준은 그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복지센터 앞에 검은 승합차 2대가 멈췄습니다. 먼저 내린 사람은 병원 측 법무팀으로 보이는 양복 입은 남자들, 그 뒤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들, 마지막으로 회색 잠바 대신 단정한 코트를 걸친 노부인이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천천히 내려섰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머님. 누군가 공손히 노부인의 팔을 부축하며 안내했습니다. 어머님? 센터 계단 위에서 지켜보던 서준은 그제야 눈치챘습니다. 이 노부인이 그냥 동네 할머니가 아니라 누군가의 어머니, 어쩌면 아주 높은 사람의 어머니일 수 있다는 걸. 저 무슨 일이신지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법무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세란병원 법무팀 김정훈입니다. 후원금 건으로 조사차 왔습니다. 세란병원.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이 복지센터의 최대 후원처라는 것도 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센터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붙은 아이들 그림, 무료급식 안내문, 한쪽 구석에 쌓인 쌀 포대들. 노인의 눈이 하나하나를 훑었습니다. 여기가 그때 그 젊은이가 일한다던 곳이구먼. 네, 어머니. 이서준 씨가 여기 상근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법무팀장이 답했습니다. 였습니다라니? 노인의 음성이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후원금 유용 의혹 때문에 직위 해제 상태입니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고요. 노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내가 직접 보자고 해서 온 건데 정작 그 사람은 어디 있나? 저 여기 있습니다.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노부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그리고 노부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네, 날 기억하나? 서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그 노인, 그에게 약값으로 20만 원을 건네주었던 그 손이 지금 이곳의 가장 큰 후원자의 손이라니. 내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그래. 내 허리가 못 버티겠다고 소리치던 그날. 노인은 허허 웃었습니다. 덕분에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받았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더군. 혈전이 허리까지 올라가고 있었다네. 의사 말로는 그날 밤 넘겼으면 반신불수 될 뻔했다고 하더군.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님께 약값을 드린 그 젊은이가 바로 이서준 씨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래. 내 눈으로 똑똑히 봤지. 노부인이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자기네 어머니 요양병원비도 모자라서 지갑에 겨우 남아있던 돈을 낯선 노인에게 몽땅 건네는 사람 세상에 많지 않을 걸세. 그런 사람이 후원금을 훔친다? 말이 되나?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노부인은 옆에 서 있는 법무팀장을 돌아봤습니다. 이 사람이 후원금을 훔쳤다고 했나? 서류상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 서류부터 다시 뒤져보게. 나는 이 사람을 믿겠네. 내 눈은 아직 쓸만하니까.
그 순간부터 상황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병원 보안팀이 복지센터 출입 기록을 모조리 가져왔습니다. 고장 난 줄 알았던 1층 복도의 CCTV 화면도 되짚어봤습니다. 그곳에는 11월 22일 오전 10시경 낯선 젊은 남자가 센터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은행 지점 내부 카메라에서도 출금 신청서를 내는 사람의 뒷모습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보안팀은 그 사람의 신발과 옷차림을 분석했고 1층 CCTV의 남자와 동일 인물임을 밝혀냈습니다. 이 사람 센터 자원봉사자 명단에 있습니까? 아니요. 출입 기록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침입한 것이었습니다. 보안팀은 은행 주변 CCTV까지 추적했습니다. 그 남자가 은행을 나온 뒤 탄 차량의 번호판이 확인됐습니다. 차량 소유주를 조회하자 놀라운 이름이 떴습니다. 정민호. 26살 대학 중퇴 현재 무직.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오미라. 세란병원 부원장이자 정다연의 어머니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출금 신청 서류 맨 윗줄에 작게 적힌 문구였습니다. 센터 장기 후원금 중 일부를 정민호 재단 장학금으로 전환 요청. 그 문구의 글씨체를 분석하자 오미라의 필적과 일치했습니다. 법무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단순 횡령이 아니라 계획적 범죄네요. 이서준 씨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꾸민 겁니다. 노부인은 눈을 감았다 뜨며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여자가 내 딸이네. 그제야 사람들은 눈치를 챘습니다. 이 노부인이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세란병원 설립자의 부인이자 현재 부원장인 오미라의 친정어머니, 그리고 정다연에게는 친할머니라는 사실을. 어머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부인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당장 오미라를 불러. 그리고 경찰에 신고 준비해. 내 딸이든 뭐든 잘못한 건 벌을 받아야지. 하지만 어머님 부원장님이. 부원장 자리가 뭐가 중요해. 죄 없는 사람을 도둑으로 만든 게 더 큰 죄야. 노부인은 서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고생 많았네. 내 딸이 자네한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했어. 이 할멈이 대신 사과하겠네.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사과하실 일이. 아니야.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이지. 노부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딸을 너무 편하게만 키웠나 봐. 돈이 최고라고 가난하면 안 된다고만 가르쳤나 봐. 그래서 저렇게 됐어. 서준은 노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제 일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어르신께서 그날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노부인은 서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벌을 받고 내 딸 같은 사람이 떵떵거리고 사는 세상이어서는 안 되지. 내가 바로잡을 거야. 그날 오후 오미라는 법무팀에 소환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해자가 드러나는 순간 서준의 억울함도 함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큰 시련이 이제 시작될 거라는 것을. 세란병원 VIP 병실. 노부인은 그곳에서도 검소한 잠옷을 입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초겨울의 햇살이 뾰족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오미라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와 달리 눈가에는 밤새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했고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민호가 그 아이 손잡고 은행 간 게 너지. 직설적인 질문에 오미라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센터에 묶여있던 후원금 일부만 우리 재단으로 옮겨도 되는 줄 알았어. 어차피 좋은 일에 쓰는 돈이잖아. 민호 이름으로 장학재단 만들면 나중에 취업할 때도 도움되고. 그럼 왜 이서준 이름 도장을 찍게 했어? 왜 그 사람을 도둑으로 만들었어? 오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부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내가 그 젊은이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도둑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생각까지 한 거냐?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엄마도 알잖아. 오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병원이, 우리 집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지.
내가 딸 하나 키우려고 밤낮으로 일하고 무시당하고 바닥부터 기어 올라온 거 알잖아. 그런데 다연이가 또다시 그런 삶을 살게 둘 수는 없었어. 척 보면 안다. 노부인이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딸을 위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건 결국 내 체면과 내 욕심을 위한 거였어. 다연이가 가난한 사람 만나면 내가 창피하니까 내가 무시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잖아. 오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이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정다연과 이서준이 함께 들어섰습니다. 오미라는 서준을 보자마자 본능처럼 시선을 피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다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후원금 빼돌린 사람은 민호고 서류 만들라고 시킨 건 엄마잖아요. 근데 왜 오빠를 죄인 만들어요? 왜 오빠 인생을 망가뜨려요? 너는 가만히 있어. 오미라는 딸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너 위해 한 일이야. 너 나중에 후회 안 하게 하려고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는 몰라. 엄마는 알아. 난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다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왜 이제야 제대로 알았을까? 내가 존경하던 엄마가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었다는 걸. 다연아. 아니에요. 나 이제 엄마 말 안 들을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할 거예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노부인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갑자기 몸을 움찔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가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다연이 황급히 팔을 붙잡았고 간호사가 달려와 노부인을 눕혔습니다. 혈압계를 차고 산소 포화도를 측정했습니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신부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투석만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신부전이요? 오미라가 되물었습니다. 네. 사실 이전 검사에서도 경고가 있었는데 어머님이 계속 치료를 미루셨습니다. 나이 먹어서 그런 거야 라고만 하시면서요. 지금은 신장 이식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다행히 가족분들이 계시니 먼저 조직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 말은 곧 이 가족의 갈등이 이제 생명과 직결된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연과 오미라는 혈액형은 맞았지만 조직 적합도가 낮았습니다. 민호는 혈액형부터 맞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뒤로 밀려 있었던 이름. 이서준. 의사가 종이를 들고 와 말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서준 씨가 어머님께 가장 적합한 공여자입니다. 혈액형도 맞고 조직 적합도가 거의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가족보다 더 잘 맞는 경우예요. 방 안의 시선이 한꺼번에 서준에게 쏠렸습니다. 말도 안 돼. 오미라의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노부인은 조용히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젊은이, 내가 부탁할 게 아니라는 건 알아. 근데 괜찮습니다. 서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자마자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 없다고. 그날 밤 버스 정류장에서 어르신을 만난 것도 제 신장이 어르신과 맞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일일 거라고요. 하지만 자네 몸이 한쪽 신장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준은 오미라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기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까지 쓰러졌을 때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 주시던 어떤 아저씨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언젠가 남 도와줄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그때 그냥 도와주면 된다. 아마 그날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 한켠에서 오미라는 조용히 서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니. 부르지 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어머니야. 오미라는 손등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 하지도 않고 그냥 가난하다는 이유로, 가족이 힘들다는 이유로 너를 싫어했어. 내 딸 삶에 그림자 들이우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그녀의 어깨가 덜덜 떨렸습니다.
제발 내 엄마 좀 살려줘. 다연이 할머니잖아. 나도 아무것도 안 바랄게. 내가 평생 내한테 빚지고 살게. 다연이랑 결혼하는 것도 내가 찬성할게. 그러니 제발. 서준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주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섭습니다. 수술도 무섭고 앞으로 제 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미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버스 정류장에서도 무서웠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못 낼까봐, 월세 못 낼까봐. 그래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준은 떨리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수술하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 뭐든지 하겠어. 진짜로 사과해 주세요. 저한테가 아니라 따님에게. 그리고 센터 어르신들한테도. 그분들 앞에서 제가 도둑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오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내가 할 수 있는 사과는 다 할게. 그렇게 이 집안의 갈등은 누군가의 결단과 누군가의 무릎 위에서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노부인과 서준의 신장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이 병원 곳곳에 퍼진 뒤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진짜 폭풍은 그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수술실 문 앞에서 몸을 떨고 울던 다연과 달리 오미라는 굳어버린 얼굴로 복도 벽에 기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했는지 이제야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다. 수술 후 3일째 되던 날 회복실에서 서준은 여전히 약한 몸이었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기대 있으면서도 병실에 들어올 사람이 누구인지 작은 발자국 소리만으로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감각이 예민했다. 그런데 그날 들려온 발자국은 익숙하면서도 다른 느낌이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온 사람은 장모 오미라였다. 그동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얼굴, 마치 몇십 년 더 늙어버린 것 같은 표정이었다. 허리는 굽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짧은 숨을 들이쉬며 그녀는 서준 앞에서 멈춰섰다. 서준아. 그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탁. 오미라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구두굽이 마루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가 병실을 채웠다. 복도에서 지켜보던 다연이 놀라서 뛰어들어 오려다가 문 앞에서 멈추었다. 엄마가 무릎 꿇는 모습, 딸은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평생 고개 한 번 숙인 적 없던 어머니.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던 부원장. 그 어머니가 지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다연은 그 자리에서 숨조차 쉬지 못하고 굳어버렸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오미라의 목소리는 찢어진 천처럼 약하고 떨렸다. 나는 내가 싫었다. 가진 것도 배경도 없고 내 딸을 지켜줄 수 없는 남자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난 괴물이 됐어. 그녀는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았다. 그 손등은 후원금 서류를 조작하고 아들에게 지시해 은밀히 CCTV가 비지 않는 곳을 이용해 센터에 들어가게 했던 손이었다. 후원금 건 내가 시킨 일이야. 민호가 직접 돈을 빼내도록 한 사람도 나야. 그리고 내 도장을 이용해 너를 도둑으로 만들려 한 것도 사실이야. 다연은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다. 엄마 어떻게 그런 일을. 오미라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먹거렸다. 다연아 엄마는 너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어. 부끄러울 정도로 가난한 사람하고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 우리 집안 수준이 있다는 걸 지키고 싶었어.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너를 지키려고 했어. 그녀는 바닥을 향해 고개를 박았다. 그런데 그 남자가 너를 살렸더라. 우리 어머니까지 그 사람 덕에 살아났어. 난 내 가족조차 지키기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내 남자친구는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켰다. 서준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동안 억울함, 분노, 절망 수없이 많은 감정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오히려 차분함이 찾아왔다. 장모님, 저는 장모님을 용서한다는 말을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고 싸울 여유 없이 살아왔어요. 다만 그는 다연을 바라보고 다시 장모에게 시선을 옮겼다. 다연 씨를 더는 아프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 쌓였던 상처, 다연을 향한 깊은 애정,
그리고 더는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간절한 한 문장이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단단한 걸음이 병실로 들어왔다. 한여정 이사장, 노부인의 딸이자 세란병원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오미라 씨, 당신이 여기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다. 반성은 필요합니다만 책임 또한 필요합니다. 오미라는 순간적으로 굳어버렸다. 한여정 이사장은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재단 감사 결과 당신이 저지른 후원금 조작, 부정 인출, 내부 인력 회유 증거가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이를 모두 공개하고 공식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오미라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였다. 이제는 당신의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더는 숨을 곳도 없습니다. 오미라는 오열했다. 죄는 제가 다 짊어질게요. 대신 제 가족만은 다연이만은.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오만함이라는 단어로 설명되던 그녀는 사라지고 죄책감으로 무너진 한 사람만 남아있었다. 하지만 한여정 이사장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의 딸은 우리가 지킬 겁니다. 하지만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부원장직 사퇴, 재단 이사회 퇴출, 그리고 법적 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그녀는 서준에게 고개를 돌렸다. 서준 씨, 이제 당신 순서입니다.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한여정 이사장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곳 복지센터를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름도 목적도 운영 방식도 전부 바꿉니다. 그리고 중심에는 당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그 안에는 복지센터 재설립 계획서와 초대 센터장 임명 제안서가 들어있었다. 제가 감히 이런 자리를. 감히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자리입니다. 센터장님 축하드립니다. 그 말은 서준의 가슴으로 깊게 파고들었다. 월급 165만 원 계약직 사회복지사에서 당당한 센터장으로, 도둑 누명을 썼던 사람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터 이름은 서준 씨가 직접 정해주세요. 서준은 잠시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다. 지하복지센터에서 홀로 어르신들 밥을 퍼주던 날들, 어머니 병원비를 걱정하며 새벽에 야근하던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20만 원을 내어주던 그 비 내리던 밤. 한 끼 나눔 센터 어떨까요? 배고픈 사람에게 한 끼, 외로운 사람에게 한 끼, 그런 의미입니다. 한여정 이사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 하나에 사람이 담기는 법이죠. 좋은 이름입니다. 몇 달 뒤 한 끼 나눔 센터 개관식은 마을을 가득 채울 만큼 성대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무료 급식소 선생님부터 동네 시장 상인까지 수백 명이 줄을 서서 센터 앞을 가득 메웠다. 처음 만든 뜨끈한 국물 냄새가 골목을 타고 번졌고 사람들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미소가 흘렀다. 서준의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우리 아들 잘했다, 정말 잘했다. 다연은 그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을 번갈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음식을 나르는 사람이 있었다. 누구보다 깨끗하게 머리망을 쓰고 봉사자 조끼를 입고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스럽게 음식을 담아주는 사람. 바로 오미라였다. 그녀는 조용히 말없이 한 장면이라도 더 봉사하려는 사람처럼 움직였다. 그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진심 어린 반성과 겸손이 자리 잡아 있었다. 부원장에서 자원봉사자로.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속죄의 길이었다. 서준은 마이크를 잡고 무대 위에 섰다. 제가 지킨 건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한 끼였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 한 끼가 제 인생을 바꿨고 한 생명을 살렸으며 한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센터는 제가 받은 온기를 다시 나누는 곳입니다. 오늘부터 이곳은 누구나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고 누구나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됩니다. 박수 소리가 하나둘 터져 나왔다. 그리고 이내 센터 전체가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찼다. 다연은 서준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오늘의 당신 정말 멋있어.
서준은 미소 지었다. 긴 시간의 상처가 그 말 한마디로 녹아내렸다. 노부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무대로 올라왔다. 여러분, 이 젊은이가 저한테 해준 게 뭔지 아십니까? 생명을 2번 살려줬습니다. 한 번은 20만 원으로, 한 번은 신장으로.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다. 해가 저물 무렵 센터 마당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어르신들은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자원봉사자들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서준은 센터 간판을 올려다봤다. 한 끼 나눔 센터. LED 조명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빠. 다연이 뒤에서 불렀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응. 진짜 시작이야.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센터 안으로 함께 걸어 들어갔다. 한 끼의 온기가 사람을 살립니다. 작은 손길 하나가 한 가족을 일으키고 작은 선택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꿉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수 있고 가난해도 선하게 살 수 있으며 선하게 산다고 해서 꼭 손해만 보는 건 아닙니다. 20만 원이 만든 기적. 그 기적은 오늘도 이곳 한 끼 나눔 센터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